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직업정보론 담당하게 될 김재영입니다. 예, 그 직업정보론은 우리가 보통 직업과 관련된 정보들, 쉽게 얘기해서 직업이 어느 산업에 속해 있고, 그 직업이 어느 산업에 속해 있고, 또 그 직업은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그러한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교재 8페이지 보시면요, 1장 직업정보의 제공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직업 관련된 정보들, 직업이라는 그 의미라든가 혹은 개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직업 플러스 정보, 예, 직업과 관련된 정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부분을 다루게 되는 파트가 1장 직업정보의 제공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1절 직업정보의 이해는 직업이라는 의미를 좀 잡아주자라는 뜻에서 직업이라는 의미, 그래서 한자로 쓰면 직분직자의 업자를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식적인 어떤 위치를 나타내고 업은 구체적으로 활동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직이라는 거는 뭐 사원이든 대리든 과장이든 어떠한 직책을 얘기하는 거고요. 업이라는 건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게 직업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직업의 성립 요건이 나옵니다. 직업의 성립 요건은 이건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예, 5가지가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외우든 간에, 어쨌든, 예, 이러면, 사람 이름이 좀, 연상이 되죠. 윤경자 사계. 어쨌든, 윤리성, 그 다음에 경제성, 그 다음에 자율성, 그 다음에 사회성, 계속성, 이렇게 5가지 요건을 갖춰야 직업으로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비윤리적인 거, 불법적인 거, 이런 것은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예를 들어서 돈을 벌더라도 소매치기 활동이라든가 성매매 활동이라든가 혹은 마약 밀매라든가 이런 것들은 직업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경제성. 예, 돈이 돼야 되겠죠. 어떤 일을 하는데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돈이 안 들어온다. 그럼 직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원봉사 활동하는 거는 직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율성. 누군가의 억압이나 혹은 속박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하는 거. 그래야 직업으로 인정해 주겠다. 예를 들어서 앵벌이 활동을 하는데 누군가 강제로 시켜서 앵벌이를 한다. 그러면 그건 직업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죠. 또 사회성. 비사회적인 거. 예를 들어서 나 혼자만을 위한 거다. 사회 전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럼 이걸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예. 또한 계속성. 일시적이거나 혹은 이례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번에 비윤리적이지도 않고 복권에 한 번 당첨돼서 돈이 들어왔다. 그건 직업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5가지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직업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다음은 직업에 관련된 용어의 정의입니다. 예, 그 세계 각국에서 직업으로 불려지는 것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는 건데요.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다음 페이지 9페이지에 보면 커리어와 잡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그 커리어라는 건 경력이라는 용어로 많이 쓰이고요. 잡은 직무란 용어로 쓰입니다. 직무는 사실 직업의 하위 개념이 직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무직이다 그러면 인사직무, 총무직무, 격리직무 이런 것들이 직무에 해당하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업 하위 개념이긴 한데
거의 그 일을 주로 하기 때문에 잡이라는 용어도 많이 쓰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쓰이는 게 오커페이션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생계를 위한 일을 하는 것을 오커페이션이라고 할 수 있고, 버케이션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을 하면서 본인의 가치관도 실현할 수 있는, 조금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개념의 용어가 버케이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냥, 각국에서 쓰이는 그런 어떤 직업에 관련된 용어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보의 이해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직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러면 정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직업, 정보에서 이제 정보라는 걸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보라는 거, 여러분들 정보가 뭘까요? 내가 모르는 걸 알게 되면 정보가 되는 겁니다. 물론 지식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에 따라서 정보가 될 수도 있고 지식이 될 수 있어요. 어쨌든 정보란 관찰이나 측정을 통해서 수집한 자료를 실제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의한 지식 또는 그 자료로 정의되며, 사전적 의미는 기계와 기계, 기계와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에 전달되는 일체의 기호체계라고 할 수 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것도 정보가 될 수 있지만 컴퓨터나 혹은 핸드폰을 통해서 받는 것도 정보입니다. 그게 이제 기계와 인간이죠. 어떤 인간과 인간 혹은 기계와 기계, 이런 것들이 전달되는 게 정보라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분류해보면 첫 번째는 목적에 따른 분류가 있다. 어떤 목적으로 이 정보를 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조직이 생존하고 성장,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 조직에 닥쳐오는 위험이나 사고를 미리 방어하는 소극적인 정보. 그 다음에 그 정보를 이용해서 활용하게 되면 이게 적극적인 정보예요. 단순하게 그 정보만 알고 있다 그럼 소극적인 건데, 그 정보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추구하고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적극적인 정보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가공 수준에 따라서, 가공 수준에 따라서는 1차 정보와 2차 정보로 분류되는데, 1차 정보는 그냥 날 정보예요. 예, 그대로의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내일 기온이 7도다 뭐 영하 10도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2차 정보는 뭐예요? 날씨가 더우면 더운 거에 맞춰서 옷을 입어야 되는 거고, 추우면 추운 거에 맞춰서 옷을 따뜻하게 입어야 되겠죠.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게 2차 정보라는 거죠. 목적에 따라 가공된 정보를 2차 정보라고 부른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보 전달 감각 기관에 따라서, 여러분들 주로 듣는 게 귀죠. 그 다음에 뭐예요? 눈으로 보죠. 시청각으로 전달되는 게 가장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정보 감각 기관 유형에 따라서 시각 정보도 있고, 청각 정보도 있고, 후각 정보도 있고, 촉각 정보도 있고, 미각 정보도 있다. 주로 이제 시청각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받아들이죠. 예. 그 다음에 행위와 권한 유무에 따라서 내가 그 정보를 가지고 행위할 수 있느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느냐 따라서 분류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위와 권한이 주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단순 정보, 정보적 정보냐 혹은 행위를 할 수 있느냐에서 행위적 정보로 분류가 된다. 네. 네, 이렇게 네 가지죠. 정보 분류가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크랭케라는 사람은 정보의 질에 따라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정확성이에요. 얼마나 정확하냐. 나한테 아무리 좋은 정보라도 정확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앞이 지하철역이 생긴대. 근데 그게 생길지 안 생길지 50%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동네 땅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정확히 모르겠죠. 그래서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적절성이다. 예. 우리 집 앞에 지하철이 생기는데 그게 정확한 건데, 그게 이미 사는 사람들이 다 땅을 산 다음에 나는 알았어. 시기적으로 늦는 거죠. 그게 적절하지 못하다는 거죠. 필요한 시기에 나한테 와야 돼요. 그것이 적절성입니다. 시간적인 문제죠. 시간적인 문제. 그 다음에
적시성, 적정한 시기, 어떠한 적정한 시기, 예를 들어서 그게 뭐 여름에 필요한 정보냐, 겨울에 필요한 정보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적시성이다. 요게 시간이, 요걸 시간으로 봐야 되겠네요. 이 적절하다는 건 뭐예요? 그 정보가 제대로 된 정보냐, 이런 것들을 보게 되겠죠. 그 다음에 불확실성의 감소라는 거예요. 불확실이 많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불확실성이 줄어든 정보가 좋은 정보라는 거죠. 질이니까 질. 정보의 질이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경이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서프라이즈적인. 놀랄만한 정보가 들어가 있어야지 남들이 다 알고 있는 정보를 나한테 알려준다. 그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질적으로 아주 낮은 정보라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앤드류스라는 사람은 정보를 효용에 따라서 분류한다. 그래서 효용이라는 것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앤드류스의 정보 효용. 그래서 그 정보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정보냐, 그렇지 않으냐는 가지고 구분할 때 첫 번째는 형태예요. 형태. 어떤 형태를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책,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교재를 시각장애인한테 갖다 주면 그게 정보로서 가치가 있을까요? 예,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점자책을 갖다 줘야 돼요. 그게 형태 효용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시간 효용.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적으로 내가 결정하기 전에 혹은 필요할 때 갖다 줘야지, 이미 다 결정하고 난 다음에 가져오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장소 효용입니다. 내가 갈 수 있는 장소에 그 정보가 있어야지 갈 수 없는, 예를 들어서 평양에 있는 어디에 가면 이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평양에 갔다 오실 수 있나요? 예, 대부분은 거기가 큰일 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장소라는 것은 내가 접근 가능한 곳에 그 정보가 있느냐, 그래야 내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소유 효용입니다. 누가 소유하느냐. 내가 소유해야지 내가 효과적으로 쓸 수 있지, 나는 모르고 딴 사람만 갖고 있는 정보라면 나는 어떻게 돼요? 효과적으로 쓸 수 없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앤드류스라는 사람은 정보 효용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했다. 그래서 정보라는 것들은 그 분류에 따라서 조금씩 달리 볼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세 번째 직업 정보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직업이라는 것도 봤고 정보라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직업 정보란 도대체 뭐냐? 그래서 직업 정보란 직업별 직무 내용, 직업 전망, 근로 조건 등 모든 종류의 직업에 관한 정보를 말하며 이러한 정보의 수집 관리, 제공까지를 해당한다. 예, 그래서 직업 정보라는 것은 그 직업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그 다음에 근로 조건은 어떻게 되느냐, 이 직업을 갖게 되면 향후 전망이 좋으냐 나쁘냐, 이런 등등등등 기본적인 내용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수집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런 것까지를 다 포함하는 게 직업 정보라는 거죠. 자, 그 밑에 박스를 보면 패터슨이라는 사람은 직업 정보를 제공할 때 누가? 예, 그 직업 상담하는 사람이 직업을 상담받고자 찾아온 내담자에게 혹은 구직자에게 혹은 실업자에게 제공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의할 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내담자 입장에서 필요할 때 직업 정보를 제공해줘라. 처음에 예를 들어서 엄마 따라서 고용센터에 누가 왔어요. 아들이 우리 아들 취업해야 되는데 우리 아들한테 맞는 직업 좀 알선해 주셔야 되는데 아들은 취업할 생각이 전혀 없어. 그럼 뭐예요?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귀에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직업 정보 제공해 주고요. 두 번째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조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직업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그 직업이 갖는 정확한 내용을 얘기해줘야지. 그 직업은 안 좋아요,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필요할 때 패터슨의 두 번째는 부정적 영향이나 혹은 조작하기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직업 정보를 얻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내담자 스스로 찾아보도록 하다. 예. 내담자 스스로. 예를 들어서 그 고용센터에 방문했는데 혹은 지자체 일자리 센터에 방문했는데 직업 상담사가 이런 직업이 선생님한테 맞을 것 같습니다 얘기했는데 아주 자세하게는 얘기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제가 전달드린 정보 외에 좀 더 알고 싶으면 인터넷이나 책을 좀 구매하셔서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그 직종에 근무하시는 선배나 주변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조금 더 알아보십시오 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직업과 일에 대한 내담자의 감정과 태도는 자유롭게 표현되어야 된다. 예. 감정 표현이 자유로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입장에서 나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내담자 입장에서 나 그거 굉장히 안 좋은 경험이 있어서 싫다 이럴 때 그것도 인정해주고 포용해 주라는 얘기예요. 예, 아시겠죠? 이런 직업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4가지 정도는 유의해서 전달해 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누가요? 패터슨이라는 사람이. 예. 자, 다음은 직업 정보의 목적입니다. 예. 직업 정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직업 정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직업 정보가 인력 배치에 활용된다. 예, 목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사용되어질 것이냐 이런 걸로 봐도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그래서 인력 배치의 적재적소 인력 배치라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회사 입장에서도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 것이냐, 어떤 일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될 것이냐, 이러한 직무 분석이나 직무 기술서가 나와야 사람을 뽑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무 분석이 이루어졌다는 건 뭐예요?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대기업 같은 경우에 그룹에서 뽑아가지고 직무 적성 검사 같은 것들을 해서 어떻게 각 계열사 혹은 각 직무에 배치를 해줬죠. 이런 식으로 직업이라는 건, 직업 정보라는 거는 그 직업 정보를 알아야 어떤 사람을 뽑고 어떤 사람을 그 일을 시킬 것이냐, 이러한 인력에 대해서 배치를 적재적소로 할 것이냐에 대한 정보도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직업 정보에 활용하는 목적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정확하고 신속한 직업 정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정확한 정보. 예를 들어서 신규 입직자라는 건 뭐예요? 대학을 각 졸업했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이제 사회에 진출하는 경우를 신규 입직자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직업에 대해서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알려줘야 그래 나한테 이런 직업이 맞겠구나 해서 그 직업을 선택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직업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혹은 직업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위해서 이러한 직업이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고 이러한 기술을 습득한 사람이 할 수 있다. 그럼 그건 나한테 맞는 직업이네 라고 해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정보가 뒷받침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직업 정보의 종합적인 제공. 예, 그래서 직업을 구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어떤 적성이라든가 혹은 능력이라든가 또 그 직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제공해 줌으로 해서 노동시장에서 노동시장이라는 건 여러분들 노동시장론에서 다시 배우겠지만 노동시장이라는 것은 상품시장처럼 뭐 예를 들어서 축산물 시장이라든가 농산물 시장처럼 그렇게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시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구인자와 구직자가 교차하는 것에 있는 것들을 다 노동시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잡코리아라는 잡포탈도 노동시장이 될 수 있고요. 고용센터도 노동시장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그 건설 현장 인력 일용직 근로하는 분들 새벽 시장에 나가서 일자리 찾죠? 그것도 노동시장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구인자와 구직자가 정확하게 직업을 매칭시킴으로 해서 취업이 될 수도 있고 채용을 할 수도 있죠. 이런 종합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게 직업정보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은 직업정보의 내용 및 역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정보의 내용은 어떤 것들을 담고 있느냐? 첫 번째 직업정보의 내용은 개인에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개인에 관련된. 개인의 특성에 관련된 것.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이 어떤 직업에 잘 맞겠다 이런 얘기 쉽게 하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개인이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직업과 잘 맞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정보를 알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동시장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개인 특성에 관련된 걸 직업 명세사항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노동시장 정보는 이런 거예요. 그 직업이 앞으로 향후 전망이 좋으냐, 뭐 임금은 많이 주냐, 사람들이 좋아하는 직업이냐, 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직업 정보라는 게 그 직업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도 알려주지만 뭐라 그랬어요? 그 직업이 전망이 좋으냐, 뭐 이런 내용들도 알려준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각 직업의 고용 동향이라든가 고용 동향이라는 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뭐 경찰직 공무원이다. 그러면 뭐 향후 한 5년 동안에 뭐 한 10만 명을 더 뽑는다. 이런 게 고용 동향이에요. 근데 뭐 더 이상은 잘 안 뽑는다고 하더라. 이런 게 고용 동향입니다. 그 다음에 인력 수급 현황. 예를 들어서 이제 제조업은 뭐 부족한 인력이 뭐 10만 명이다. 근데 뭐 유통업은 뭐 부족한 인력이 5만 명이다. 그러면 제조업에서 사람들을 훨씬 더 많이 뽑겠죠? 이런 것들이 인력 수급 동향이에요. 그 다음에 고용 전망.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게 뭐다? 노동 시장 정보다. 그래서 직업 정보의 내용에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전망 같은 게 뭐냐면 직업 전망이라는 전망서 혹은 직업 전망이라는 아예 책자가 나와요. 나중에 이제 교재에서 배울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직업 정보의 역할은 세 가지 측면에서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직업 정보라는 건 노동시장, 그 다음에 기업, 그 다음에 국가.
노동시장이라는 건 뭐랬어요? 예, 구인자와 구직자가 만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뽑고자 해서 채용 공고를 올렸고 거기에 응해서 몇 사람 지원했다. 그럼 그 자체가 노동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지 직무를 파악을 해서 채용 공고를 올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직업 정보가 필요한 거고, 구직자 입장에서는 나한테 어떠한 직업이 맞으니까 그 직업 채용 공고가 올라왔으니까 나도 응모해 봐야지 할 때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노동시장에서 필요하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직업 정보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배치 혹은 전환 혹은 이 사람을 키워야 되겠다 그러면 교육시킬 때도 자 인사에 관련된 교육이 어떤 거 있어? 직업 정보 관련해서 인사에서 필요한 것들이 뭔지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 배치 전환이 적재적소 인사 배치죠. 이런 것도 필요하고 역량 습득할 때도 필요하고 등등등 필요한 게 직업 정보다. 그 다음에 국가 입장에서는 보통 취업률은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실업률은 낮춰야 되겠죠. 그죠? 이런 고용 정책을 만들 때 기초 자료가 되어주는 게 직업 정보다. 그죠? 외국에서 신규 직업들이 뜨고 있는데, 그럼 우리도 어떤 직업들을 양성해야 되겠냐? 어떤 직업들은 이제는 쇠퇴하고 있으니까 그런 직업들은 이제 노동시장에서 혹은 교육시장에서 빼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정책을 만들 때 기초 자료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국가 입장에서는. 직업 정보라는 게. 아시겠죠? 예. 다음은 직업 정보의 필요성입니다. 예. 직업 정보에 왜 필요하냐? 직업 정보가 왜곡된 의사결정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잘못된 정보가 주어짐으로 해서 그 사람이 엉뚱하게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사자 가진 직업이 제일 좋으니까 무조건 그거 해 이랬는데 우리 대표적으로 안철수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의사 생활 하시다가 어떻게 했어요? 예, 백신 개발자로 해서 성공하셨죠. 예, 거기까지 어쨌든 그 이후에는 어쨌든 그 백신 개발자로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안철수라는 사람이 옛날에 이제 적성 검사나 이런 걸 잘 받아서 당신은 의사가 아니라 어떤 연구 개발자 혹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나갔으면 훨씬 더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했었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직업 상담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예. 직업 상담사가 됐을 때 구직자가 찾아왔을 때 어떤 것들을 당신에게 맞는 직업인지 알려주려면 그런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직업 정보가 하는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자의 의사결정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내가 이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 저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 갈팡질팡하고 그랬을 때 정확한 직업 정보가 나한테 들어온다면 결정하는데 훨씬 더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죠? 예. 자, 다음 직업 정보의 분류입니다. 직업 정보의 분류는 직업 정보라는 거는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느냐. 그래서 첫 번째는 직업 정보를 분류할 때 미래 사회에 관한 정보도 있고 직업 세계 자체에 관한 것도 있고 미래 사회 그다음에 직업 정보 자체적인 내용 그 다음에 개인정보에 관한 거. 예. 그래서 미래사회라는 거는, 자, 이 직업이, 예를 들어서, 택시 기사라는, 직업이 미래사회에 유망하냐. 예를 들어서, 무인 자동차 시대가 이제 온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 택시 기사도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무인 자동차에 탑승한 다음에 목적지를 입력해주면 차량이 알아서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택시 기사가 필요 없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의사라는 직업도 이제는 그 인공지능이 많이 대체하고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많이 대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직업이 미래 사회에 도대체 유망한 건지, 그래서 미래 사회에 어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잖아요. 1인 가구가 증가한다. 혹은 노인 인구가 증가한다. 뭐 이런 것들이 미래사회 정보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직업도 거기에 맞게 어떤 분류라든가 직업을 만든다든가 혹은 직업을 권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미래사회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직업세계에 관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직업세계에 관한 정보는 고용의 지리적 배분이라든가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의 고용 이동, 산업 및 직업의 분포. 그래서 그 직업이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는 뭐 제조업이 굉장히 유망한 업종이어서 직업도 많았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그렇지 않고 제조업이 지면서 예를 들어서 뭐 게임 소프트웨어 웨어 산업이 뜬다든가 뭐 그러면 그쪽 관련해서 직업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런 직업이 갖고 있는 자체적인 내용,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제조업 쪽에서 임금을 많이 줘서 갔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고 다른 쪽 뭐 서비스업이 임금을 많이 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직업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정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개인의 정보입니다. 예. 이건 뭐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그 직업이 맞느냐. 예를 들어서 성격이 꼼꼼하고 차분해야 경리라는 직업이 맞지, 덜렁덜렁하고 뭐 사무실에 앉아있는 거 싫어하고 이런 사람이 경리직 맞겠습니까? 아니겠죠. 예. 그러한 부분들이 세 번째 개인에 관한 정보. 그래서 직업의 내용에 따라서는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단계별, 대상별 직업별 정보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대상, 누구냐에 따라서, 그래서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사회가 될 수도 있고 국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취업 전, 취업 시, 취업 이후.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면에서 보면 취업 전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자격증을 취득한다든가 어학 능력을 키운다든가 이런 것들이 취업 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겠죠. 취업 시에는 뭐야? 어느 기업에서 뽑는지 채용 정보. 그죠? 어느 기업에서 몇 명을 뽑고 어떤 직종을 뽑는다더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임금을 얼마 준다더라. 이런 채용 정보. 그 다음에 취업 이후엔 뭐 해야 되겠어요? 개인이 직무 능력을 향상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교육이나 훈련을 받음으로 해서 능력을 향상시킨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한 부분들이겠죠. 직업에 있어서. 그 다음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 취업 전에는 이제 채용 전이겠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채용 전에는 직무를 분석한다든가 혹은 TO 정리를 한다든가 뭐 등등등 해가지고 사람을 뽑기 전에 이미 저런 것들을 해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람을 뽑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부서에 몇 명을 뽑는다든가 이제 채용 공고 올려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금이라든가 승진을 어떻게 시킬지, 그 다음에 취업 규칙을 어떻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관리할지 이런 것들이 취업 시에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취업 이후에는 추가로 이수해야 할 교육이라든가 책임의 한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논할 수 있는 게 취업 이후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취업 전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예, 직업의 지역적 분포라든가 전문 지식의 공급처라든가 지역적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 알려줘야 되겠어요? 그 지역 사회에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취업 시에는 노조 현황이라든가 관련 단체라든가 취업 알선처라든가 예,
그 다음에 취업 이후에는 경기 변동에 따라서 이 직업이 괜찮은 건지 나쁜 건지, 그 다음에 직업관의 변화에 따라서 대응해 줘야 되겠죠. 옛날엔 굉장히 좋았던 직업이 요즘 안 좋아지는 직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예. 그 다음에 국가 입장에서는 예, 취업 전에는 여기 뭐였어? 자격증 따야 된다면 국가 입장에서는 자격 제도를 정비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취업 시에는 예, 취업 알선 기관이 있어야 되겠어. 알선 기관을 통해서 뭐래요? 예, 알선 해줘야 되겠죠. 구직자에게. 그게 이제 고용센터나 일자리 센터 같은 경우로 지자체에서 하는 일자리 지원센터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취업 이후에는 그 특별한 교육과정, 그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필요한 뭐 예를 들어서 국가적으로 어떤 산업이 뜨고 있으니까 그 산업에 있어서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게 국가 차원에서 해야 할 역할들이겠죠. 예, 이렇게 해서 대상별 혹은 단계별로 어떠한 내용들이 직업 정보로 제공되어야 되느냐라는 거에 따라서 단계별 대상별 직업 정보를 분류해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예. 이 시간은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